2022년 10월 14일 이정훈입니다. 남북한이 정면 대결로 가고 있죠. 자, 이렇다면 9.19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는 접어버리고 문재인은 잡아야죠. 그리고 비핵화 선언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적인 위기는 결국은 미국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미국은 세계의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이러한 냉전이 이미 이 중에 한 개의 전쟁은 이미 벌어졌고 냉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9.19 군사합의는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북한에 달렸다. 그러니까 거의 깨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오늘 새벽이죠. 오늘 14일 새벽 1시 20분부터 1시 25분까지 황해도에서 북한군이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를 쐈습니다. 새벽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는 강원도에서 동해로 40발의 포탄을 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해서 9.19 군사 합의라는 걸 이상한 걸 해갖고 오죠. 그때 설정한 동서해 완충구역 안에 포탄이 떨어진 겁니다.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설정해 놓은 게 북방 한계선이에요. 남북한 사이에는 서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나라는 서로 영해를 명확하게 하는데 영해를 명확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북방 한계선을 정해서 그 남쪽은 우리가 쓰고 북한은 그 남쪽으로 내려오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쏜 포탄들은 NLL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NLL이 정확하게 남북한의 영해선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19 군사합의 완충구역에서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거 사격을 하기 전에 13일 날 밤이 되죠. 10시 반부터 새벽 12시 20분까지는 인민군 공군이 군용기 10대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전술 조치선이라는 걸 설치해놨어요. 이거는 인민군 비행기들이 남하를 할 때 어느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때 대응하면 늦으니까 여기만 넘어오면 우리 전투기들이 바로 작전에 들어가서 쏠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방공포병들이 대공 레이더를 작동하고 또 포도 작동해서 조준을 합니다. 조준. 명령만 떨어지면 쏴버립니다. 전술 조치선. 그걸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방에 있던 육군, 공군 전부 전투 태세에 돌입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NLL 북쪽이긴 하지만 포사격을 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해군 1함대, 해군 2함대, 백령도 쪽에 있는 해병대 6여단, 연평도에 있는 연대 다 전투 태세로 들어간 겁니다. 편하게 주무시는 동안 대한민국 주력 부대들은 전부 다 전투 태세에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금지 그리고 이제 9.19 합의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 그 비행금지 구역 북쪽 5km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행기들이. 전술열주선은 돌파했고 남북이 서로 합의했던 비행금지 구역 북쪽 5km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비행금지 구역 7km까지 북쪽까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에서는 NLL 북방 12km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살짝 약을 올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F-35A 원래 우리 공군은 초계 비행이라고 그래서 캡이라고 그러죠. 공대공 무기를 장착한 전투기들을 항상 동해에서 서해로 왔다 갔다 비행을 시킵니다. 1차도로 그 비행기들이 저쪽 비행기가 오게 되면 딱
전투태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수원과 횡성에 있는 F5 기지들에서 전투기가 뜨고, 저 내륙 깊숙한 쪽에 있는 F-35 기지, 청주에서 F-35 또는 뭐 해미에서 F-16,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을 두들겨 부수려면 대구에서 F-15가 뜨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김해에서 피스아이 경보기가 떠서 종합적인 지휘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 북한이 뭘 도발했는지, 완충수역이 뭐고, 이런 걸 한번 봐주십시오. YTN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했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김정은 만나갖고 합의한 거잖아요. 이때 이미 YTN 같은 경우는 친정부 언론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부 지분이, 포스코 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든요. 한 1분 정도 되니까, 이때 보도를 한번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북한이 어디를 넘어왔고 어디를 공격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공중에서의 군사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첨예한 논란거리였던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합의문에서 빠지고 대신 완충 수역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한반도 허리에 남북 비행금지선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서부 지역은 군사 분계선 기준 남북 20km, 동부는 40km 안으로 전투기와 정찰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도 우발적 월경을 막기 위한 8km가량의 비행 금지 구역이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그어놓은 선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미군과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양국의 공군 전력과 정찰 활동을 북한이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여겼던 만큼 이번 합의는 우리 측의 양보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문제는 이번 합의서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서해 135km, 동해 80km의 완충수역을 설정하고 해안포와 함포 사격, 해상 기동훈련 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고집하면서 번번이 합의가 불발됐던 만큼 우회적인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나가자는 구상입니다.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를 한다. 두 번째는 등면적 원칙하에 협상한다. 이 밖에 육지에서도 완충지대를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후퇴는 합의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북한은 이러한 공격뿐만 아니라 14일 새벽 1시 49분에는 평양 순안에서 동해로 SRBM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하면서 뭐를 핑계를 댔는가 하면은 우리의 훈련을 시비를 걸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4일 새벽 2시 17분 대변인 명의의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13일 인민군 5군단 전방 지역에서 남조선군이 무려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 행동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13일 날 대한민국 국군이 최전방에서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포사격을 하고 군용기를 띄우고 미사일을 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격을 한 건, 이 남조선군이 사격을 한 건 사실이냐? 10시간에 걸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합참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격 훈련이었다. 자, 인민군은요, 서쪽에서부터 황해도의 4군단, 2군단은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425군단, 5군단이 철원, 포천 그 북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4251 동해안에 1군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군은 맨 서쪽에 인천 쪽에 수도군단 1군단 6군단인가 5군단 2군단 3군단 8군단 이렇게 가죠. 자, 인민군 5군단과 정면으로 부닥치는 대한민국 육군 부대는 역시 5군단입니다. 우리 군단은 로마자로 표현해요. 로마자 있죠. 1, 2, 3, 4, 5. 그래서 로마자 5는 V자죠. 그래서 5군단은 승리의 V, 승진 부대입니다. 승진 군단입니다. 1군단이 광개토 군단, 뭐 2군단이 저도 다 이제 외우지 못하네. 승진 군단입니다. 5군단은 예하에 2개 사단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만들어진 명품 아주 오래된 사단들이죠. 첫 번째가 그 유명한 3사단 백골 부대입니다. 백골이 되더라도 인민군 때려잡겠다고 한 그 백골 부대. 원래는 대구에 있던 부대였죠. 6.25 전쟁 치르면서 백골이란 부대 이름을 가졌습니다. 백골이라고 하는 거는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빨치산을 때려잡기 위해서 최초로 18년대를 만들 때 18년대가 욕설 같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백골 하면서 모였습니다. 그 18년대를 거느렸기 때문에 3사단이 백골 됐습니다. 그 다음이 6사단입니다. 6사단은 푸른별 청성부대입니다. 아주 명품 부대죠. 6.25 전쟁 개전 초기 우리 군인이 다 깨집니다. 기습을 당했는데 딱 2군데에서 승리를 하는데 하나가 해군이 저 부산 앞바다로 온 인민군 특수부대 타고 온 배를 우리 해군의 백두산함이 격침시키는 게 큰 승리고, 두 번째로 춘천 전투에서 6사단 7년대가 인민군을 때려잡습니다. 여기서 인민군이 춘천 전투에서 버벅거리는 바람에 춘천을 돌파해서 수원으로 들어와서 서울을 남쪽으로 포기한 다음에 서울 이북에서 온 부대랑 합세해서 서울을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이 작전이 깨지게 되죠. 그 6사단입니다. 그 6사단은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 이후에 북진을 할 때 한국군이 약하니까 평양 점령 임무를 미 1기병사단한테 맡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군 백선엽 장군이 1사단장이었는데 나는 평양 출신이고 평양지는 내가 잘한다. 나도 가자고 빡빡거려가지고 그 1기병사단은 주공, 한국군 1사단은 조공으로 들어가죠. 근데 조공인 한국군 1사단이 먼저 평양에 도착해서 미 1기병사단 평양 입성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가로 들어갈 때 갑자기 동쪽에서 와 하고 1기의 군대가 들어와서 평양을 막 공격을 합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6사단 부대가 들어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6사단은 이제 평양 들어가지 말고 북한 정중앙부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평양은 어떻게 하든 빨리 인민군 때려잡아야 되고 미군보다 먼저 가야 되니까 6사단 뒤에 올라가다가 가능하면 평양 먼저 들어가라고 밀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6사단이 원래 미군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1사단과 대한민국 6사단이 평양 입성 부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사단이면 6사단도 평양 입성 부대. 아주 명품 사단입니다. 3사단, 6사단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포병엔 5포병 여단을, 그 다음에 5공병 여단이 있고, 그 다음에 5군수 지원 여단이 있습니다. 이 군단마다 군수 지원 여단이 붙어야 보급이 되면서 북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5군단은 우리 7군단만큼은 아니지만 7군단은 워낙 강력하니까 북진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우리 1군단도 북진할 수 있는 부대, 기동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적인 부대로 705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특공연대원들은 의무병으로 온 병사들 중에서 특수전을 하는 부대를 뽑은 거예요. 육군의 특수전 사령부에 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난 직업군인이 되겠다 해서 하사로 가가지고 중사, 상사가 되면서 특수전을 하는 거고, 군단에서는 이제 군단 사단에서는 병사로 온 사람 중에서 아주 체력이 좋고 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특공연대를 만들고, 군단에서는, 사단에서는 수색대대를 만들죠. 아마 인민군 특수전 부대가 뭐 10몇만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사단에 있는 수색대, 군단에 있는 특공연대, 육군의 특수전 사령부 다 합치면 꽤 많을 겁니다. 네, 이런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승진훈련장이라고, 여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산을 워낙 좋아해서 쉽게 설명드리는데, 명성산이라고
태봉인가요?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가 왕변한테 쫓겨서 그 철원 어딘가 수도가 있었죠. 그 쫓겨서 들어가서 엉엉운산이 명성산입니다. 소리명자, 울명자, 소리성자. 명성산이 있는데 명성산 이렇게 보면 거기 가면 억새도 좋고 가을에 가면 지금 가면 참 좋겠네. 조금 가시다 보면은 철책이 있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흙이 노출되고 숲이 없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우리 기동전을 연습하는 승진 과학화 훈련장입니다. 저는 뭐 거기 여러 번 가봤고 거기에 오게 되면은 우리 전투기까지 와서 60 공지 합동 훈련을 해버리죠. 그래서 포도 쏘고 전차도 달겨들고 장갑차 덤벼들고 헬기도 덤벼들고 그 전에 전투에 가서 박살내고 거기서 훈련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 5군단이. 그러니까 인민군 5군단도 그날 되게 놀란 모양이죠. 승진 훈련장에서 쏘게 되면은 뭐 좀 몇 분 가본데 귀청 떨어집니다. 하여간 뭐 정신없어요. 특수전 부대까지 와서 헬기 레펠까지 하니까 인민군이 쫄았다는 얘기죠. 그걸 핑계로 연습을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9.19 군사합의를 어겼니? 그리고 SLBM까지 쏘네. 그래 뭐 우리가 이러면 너희도 이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합참이 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이 14일인데 17일부터 28일까지 올해 호국훈련을 진행한다.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국훈련은 무엇이냐? 김영삼 전 부대까지 우리가 한미연합으로 군사력국, 그러니까 한국군 전투부대가 전체가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북한군이 내려오면 막아내고 그 다음에 억제한 다음에 거부한 다음에 공세 이전해서 밀고 올라가서 하는 그런 작전계획대로 연습을 하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김영삼 정권 때 이걸 접었죠. 그리고 그 시절에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군이 스스로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때 시작한 게 팀 스피리트는 끝났으니까 호국훈련을 만들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전체 군을 운영해 보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공군계획 어디를 때리고 자 작전은 이런 겁니다. 소총수들은 맨 앞에 가서 땅 쏘면 한 1km 날아가죠. 그 뒤에 바퀴포 쏘면 2km, 60mm 포면 얼마, 80mm 포는 얼마, 105mm 얼마, 155mm 얼마. 그 다음에 에이타킴스라든지 우리 천무 같은 걸로 얼마. 그 다음에 이제 현무로 얼마. 그 다음부터는 우리 KT-1 공군기를 개조한 AT-1 경공격기. 그 다음에 뭐 FA-50, F5, F4, F16, F35, 마지막에 F15까지 들어가서 점점 기숙한 곳을 다 때리는 거죠. 이게 동시에 따다다닥 때리면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게 마비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군 F15 대구 추격하는 부대는 어디 기숙한 데까지 파고들어 때리는, 그러니까 먼저 띄우죠. F35는 은밀하게 또 어떻게 띄우고, F16 어디 쫙 하나 타겟팅을 나눠주고, 육군 포병들도 어디에 나눠주고, 이게 작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해군에서는 쫙 동서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해성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함포를 또는 이제 잠수함 탈 때 역시 해성이지만 그런 SLBM, SCBM 같은 걸 쏘면 SLCM 같은 걸 쏘면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육군의 특전사, 해군의 UDT, 공군의 CCT 이런 팀들이 먼저 넘어가서 어디가 더 은밀한 데다가 통신해주면 때리고 또 그 친구를 또 폭발하면서 계속 때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작전 계획을 그러면 또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한 6시간 뛰면 먹어야 되죠. 물도 마셔야 되죠. 그래서 군수 지원이 따라가야 돼요. 미군 같은 경우는 사단이 하나 있으면 그 뒤에 거의 사단급 군수 지원 부대가 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미 2사단이 있는데 물론 8군이 있지만 8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19정부 지원사령부라고 사단급 군수지원 부대가 와 있는데 사실 우린 군단에 아까 5군단에 5군수 지원 여단 밖에 없는데 5군수 지원 사단이 있어야죠. 사실 우린 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까지 붙어가지고 한 4시간은 잘 싸우겠지. 그 다음에 바로 실탄 공급하고 밥 줘야 되잖아요.
그게 막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이거 굉장히 고도의 경영입니다. 통신량이 확 늘어나면은 이 통신부대가 그걸 다 소화해서 또 북한이 감청 못하고 하도록 하면서 하고. 그게 이제 종합적인,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게 거의 예술적입니다. 이게 미국이 제일 잘하죠. 러시아는 이게 엉키는 거고. 그런 걸 연습을 해봐야만 어디가 맹점인지 알게 됩니다. 호흡훈련에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군비 경쟁을 해라. 암수레이스. 계속 이렇게 앞팔, 뒷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힘약한 놈이 무너지는 겁니다. 소련도 동유럽도 그렇게 공산국가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군사적인 건 말씀드렸고, 자, 이제는 지금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붙고 있어요. 자, 미국의 국제 전략은 스윙 전략으로 보시면 돼요. 스윙이 뭐 그네 타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미국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유럽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두 개의 큰 전쟁을 참여합니다. 두 개 다 이겨버리죠. 그 다음부터 보통 나라들은요, 영국이나 뭐나 모든 나라들이 양면전책 부정의 원칙에 따라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지 마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선이 임진왜란 당한 다음에 일본하고 원수가 됐죠. 근데 여진적이 커져서 위협을 가하니까 바로 일본하고 국교를 다시 재개하면서 일본하고는 안 싸우고 여진하고 대비하다 또 지죠. 이게 양면전쟁 하지 말라는, 그럼 국가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워낙 강국이라서 양면전쟁을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2차 대전 때 양면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냉전이 들어가니까 냉전이 유럽에서 치열했는데 전쟁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독일에서 동시에 전쟁이 나는 걸 대비해서 이 대한민국에는 미 8군을 두고 독일은 육군으로 치면 제7군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처음에는 5공군이었지만 일본에 있는 거, 그다음에 7공군을 두고 그쪽에는 몇 공군이냐 6공군인가 두고 이쪽에는 이제 일본에 있긴 하지만 7함대를 두고 이탈리아에 있긴 하지만 6함대를 두고 하면서 두 개의 전쟁에 대비하다가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소련까지도 공산주의 포기하고 다 민주주의 국가 되니까 거기 끝났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위기가 뭐냐? 91년도 걸프전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하고 한반도 전쟁 두 개를 대비하는 이게 스윙 전략으로 이제 또 그대로 가는 거죠. 그쪽 작전 계획은 작게 1000으로 나가고 대한민국 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5로 나갑니다. 그래서 1100 작전 계획 여기 5027, 506 쭉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작전 계획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버렸어요. 미국은 이제 새로운 위기를 맞은 거죠. 그리고 지금 대만 문제를 놓고 지금 중국이 계속 위협을 가하고 뭐 미국도 중국을 민주화시키겠다고 드라이브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 다음에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간다. 제가 푸틴을 이용해서 김정은이 날뛴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가고 지금 잠시 조용한데 다음 주부터 아마 시진핑 3년임을 확정짓기 위한 중국 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방송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굉장히 긴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전쟁 벌어지고 있고 두 개의 전쟁이 가능할 수 있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세 개의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좀 현명한 게 자기 단독으로 하지 않고 동맹을 그동안 계속 확충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나토가 공동 대응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사령관을 불러서 만나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유엔 사령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력 조직은 없고 주한미군 빼고 나면 다른 나라는 다 병력을 뺐고 한국에 와 있는 무관만이 유엔군 구성원으로 돼 있지만 다시 콜하게 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커져서 유럽 전쟁이 되면 나토로 대응하고 여기서는 유엔군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을 한번 불러서 만나라. 그 유엔군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하죠. 한미 동맹만으로 이북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유엔군으로 대응한다. 그 문제는 미국 측에서는 뭐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굉장히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유엔군 후방 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물자가 제공이 됩니다. 일본은 악사라 그래갖고 미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는 다 대주게 돼 있어요. 서비스라든지 정비협정인데 미군이 한국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물자, 뭐 정비 이런 건 무조건 일본이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건 대일본 제국은 망했습니다. 그 후에 군정받다 독립한 일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래서 일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죠. 이걸 띄어내기 위해서 지금 발광을 하는 게 이재명 등 민주당 주 세력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는 무엇이냐? 대만에 의해서 중국과 대만이 붙는다든지 그러면 그건 바로 미중 간의 싸움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대응해야 돼요. 미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데 미국 후방에 누가 붙을까? 한국이 붙을 수도 있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좀 어렵겠죠. 일본도 붙을 수 있는데 한반도 전쟁이 있으면 여기에 주력할 겁니다. 영국, 프랑스 등이 올 수는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그들은 나토 문제에 집중해야 되니까 아마 이쪽에서는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백업할 겁니다. 그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 이게 굉장한 냉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INF 조약,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리고 9.19 군사합의가 지금 이제 사실상 깨진 거죠. 청와대도 책임을 묻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씨는 북한을 저렇게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을 우리가 잡아서 조사를 해야 되죠. 지금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다 해서 문재인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한이 핵실험 수없이 했고 하니까 파기됐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냉전이 극도로 올라가면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역사적인 격변이 오는 거죠. 한 25년 터울을 두고 한 30년 터울을 두고 앞으로 이게 한 10년 갈 수도 있죠. 이런 긴장 상태가. 그러면서 힘 약한 쪽이 무너지는 거죠. 빠르면 바로 무너지고요. 어쩌면 제가 지금 죽기 전에 남북 통일을 볼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을 이기듯이 가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고 요래 빌어갖고 살자고 했던 게 문재인유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YTN 다시 보시면 지금 역겹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자랑해서 그때 최종건이라고 하는 뭐 무슨 비서관은 어쩌고저쩌고 그걸 또 해석까지 했는데 그 친구 다시 연세대학교 교수로 돌아갔던데 지금 행복할까요? 그걸 약속이라고 믿고 갑니까? 그래서 미국 처지에서는 세계의 큰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 그걸 대비해야 되고 비핵화 선언 파기까지 우린 준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단독으로 북한의 핵개발이라든지 도발에 관리한 조직들을 제2자연과학원 사람들을 제재하기 시작했죠. 진작에 했어야죠. 문재인 정권도요. 2017년 북한이 한참 도발할 때는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북한하고 짝짝꿍 하니까 5년 내내 안 했거든. 윤석열 정권이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참 우리도 희망이 없죠. 아마 지금부터 좌파들이 더 준동을 할 겁니다. 뭐 김용민이가 뭐 윤석열 탄핵하자 그랬는데 이제 더 민주당에서 커밍아웃 막고 할 겁니다. 어떤 자가 불구스름한지 이 색깔 나올 것이고 한국 사회에 숨어있는 좌파들이 계속 김건희 여사 조롱하기로 갔는데 이게 성공을 못 거두고 있죠. 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불구축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커밍아웃이 될 겁니다. 어쩌면은 그들을 잡는 메카시 선풍이 불 수도 있죠. 메카시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는데 사실은 메카시가 없었으면 미국도 공산화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트럼프 때 보게 되면 트럼프를 상대로 계속 러시아가 공작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주사파가 윤건영이가 아직도 나를 수령님을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느냐고 김문수 위원장한테 물었는데 글쎄요. 제가 김문수 위원장이었으면 수령님이라고 그랬냐고. 수령놈한테 충성 바친다고 사람으로 보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내가 답변하겠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윤건영은요 자기도 모르게 수령님이라 그럽니다. 이런 자들이 쭉 드러날 겁니다. 얼치기죠. 이쪽 체제도 가면서 북한도 따라가는. 그러면서 자기는 옳은 길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속아 넘어가는 길입니다. 정면 대결 9.19 접고 문재인 잡고 비핵화도 접어야 미국 처지에서는 세계의 전쟁 대비하는 냉전이 전개됐다. 9.19 군사합의 아까 방영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굉장히 안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리고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구나. 경제 위기부터. 그렇게 보시면 현 상황이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